안녕하세요. 저는 디펜솔루션에서 한국을 맡고 있는 최상열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기술이 어떻게 되도록 체계에 필요한지 그리고 왜 사이버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문과라 이 기술적인 거는 잘 몰라서 저희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최근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저희 장비가 어떻게 일을 했고 그리고 왜 사이버 장비가 필요한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항공자산 30%를 무력화한 스파이어맨 작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펜솔루션은 8살 된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저희는 2000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약 한 30개국의 1000여 대가 운영 중이고요. 대부분 나토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주로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장비를 일렉트로 워크웨어 전자전 장비로 구분을 해서 아이타에서 컨트롤을 하고 유럽에서는 나토에서 스탁 넘버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저희 장비가 왜 필요한지는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보면 도심이나 공항, 항만 같은 곳에서 무력화를 할 수 있는 전력수단이 실질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사이버 기술은 1대1로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장비가 무력화를 하는 과정, 탐지, 추적, 식별, 무력화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RF 환경에 영향이 없고 또 항공기나 배가 운영하는 데도 지장이 없으며 아울러서 저희 장비가 작동해서 무력화한 후에도 2차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 장비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배에도 올라가 있고 공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에 저희가 판매한 지역에 판매한 고객들의 명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부의 어떤 기관입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장비가 사이버 기술을 통해서 식별을 하면 그 식별된 장비를 따라가서 그리고 그 장비가 무력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무력화를 합니다. 하나는 지오펜싱 개념으로 해서 통신을 끊어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전한 경로를 통해서 드론을 착륙시킬 수 있게 하는 제어권을 가져오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1대1로 컨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2차 피해도 없으며 아울러서 지역 내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만약에 복잡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는 공항에서 저희 장비가 무력화를 하는데 그 무력화하는 기간 동안에 이착륙이 금지된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장비 형태도 간단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해 주신 소프트 디파인 라디오를 기반으로 한 본체를 안테나를 달고 그리고 설치하면 끝입니다. 이 장비는 우리나라 방어 개념처럼 핵심 방어 지역, 경계 지역, 탐지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건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운영을 저희가 경계 지역으로 핵심 방어 지역, 경계 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그 지역은 그 지역 안에 드론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나오고 동시에 위치 추적이 되면서 드론의 현재 위치, 고도, 경도, 속도 다 나오고 헤딩도 나오고 최초 이륙 위치와 조종사의 현재 위치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큰 강점은 피하 식별이 된다는 겁니다. 피하 식별이 되기 때문에 무력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전체 무력화를 해야 되는 제밍을 할 경우에도 아군 드론과 적군 드론을 정확하게 식별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무력화는 지역방어 개념으로 통신을 끊는 것과 조정권을 인수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장비는 또한 작전의 유통성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시는 이 본체를 고정을 하거나 산발이를 들고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차량에 넣어서 할 수 있으며 만약에 공항같이 활주로의 방어를 필요할 경우는 지향성 안테나만 달면 쓸 수 있습니다. 또 배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고 경량이기 때문에 배낭에 넣어서 실제로
경호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왕을 경호하는데 이 배낭을 든 두 경호원이 국왕이 가시는 그 모든 곳을 먼저 가서 또 계시는 동안에도 경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장비는 그 안테나가 전방향입니다. 옴니 안테나고 단지 지향성으로 쓸 경우에 국경이나 활주로 같은 장거리를 할 경우에는 지향성 안테나를 달면 탐지 무력화 거리가 길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장비의 간단한 그 사양인데 너무 간단합니다. 그 400에서 6기가 일반 상용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든 주파수 대역을 전부 다 잡을 수 있고, 만약에 무력화를 할 경우에도 4W 정도의 낮은 전파를 앙사하여 목표되는 드론에만 정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든가 전력 소모는 보시는 것처럼 뭐 텔레비나 컴퓨터한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 운영비가 들지 않고 또 모든 그 스펙이나 아니면 그 요구도에 다 만족할 수 있고 한국의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온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30개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요구도에는 대부분 만족하고 필요한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서티피케이션은 저희가 배에 넣어 보니까 그 해수나 해풍에 의해서 장비가 쉽게 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그 해수나 해풍에 문제가 없도록 장비를 보강을 하고 다시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이제 저희 장비는 그 장기간 동안 운항하는 그 배 위에 올라가 있어도 해수나 해풍에 의한 그 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저희 장비의 그 통제 화면입니다. 통제 화면은 지도가 있고 왼쪽에는 탐지 식별한 드론의 그 티켓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 화면을 보면 저희가 지금 탐지한 게 에어3하고 뭐 OCR 드론도 있고 DIY는 그 일반 FPV나 제작 드론이죠. 이런 거를 탐지를 했는데 이 드론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상세 정보가 닿습니다. 이 상세 정보는 드론이 어느 회사 거고 시리얼 넘버를 보고 지금 그 위치는 어디인지를 GPS 좌표로 나오고 최초 이륙 위치나 아니면 조종기 현재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기록들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드론을 날린 파일럿을 잡아서 드론 파일럿에게 그 적당한 처벌을 하게 될 경우에 드론 파일럿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도 보여드릴 그런 증빙이 있습니다. 피하 식별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장비에 현재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드론의 디테일을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러면 이런 드론들은 파란색 티켓이 뜨면서 아군 드론임이 보이고 식별이 안 된 비인가 드론이 나올 경우에는 주황색 그리고 경계 지역 밖에 탐지 지역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비행을 했지만 이 드론은 특별하게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드론에만 요 버튼이 무력화 버튼입니다. 무력화 버튼이 뜹니다. 따라서 요 드론에만 무력화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드론들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무력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비는 SDR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드론이 출시가 됐고 그 드론이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일반 상용 주파수 대역과 다르다 해도 저희는 그 하드웨어를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이 그냥 단지 그 저희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주파수 대역만 열어주면 됩니다. 최근에 오첸이라는 회사에서 5.2GHz로 스카이링크를 쓰는 그런 프로토콜을 쓰는 드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저희만 그 드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2GHz를 저희가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파수 탐지거리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해외에서 해보니까 지향성 안테나는 약 한 40km까지 잡히고 전방향 옴니 안테나도 환경이 좋은 그 개활지에서는 20km까지 잡히고 도심에서는 5km에서 7km까지 잡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엔티제닝 시스템이 저희는 갖고 있는데 저희가 뭐 특별하게 그 엔티제닝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프리퀀시를 잡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을 잡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잡았는데 그 드론이 호핑을 해도 주파수 호핑을 하는 것이 프로토콜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무력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 이 장비는 10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10년간 쓸 수 있다는 NTBR 그 레코드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10년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안 되지만 넥 데이터를 보면 10년간 쓸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장비는 그 라이브러리 베이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인하우스 엔지니어링 파워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좋다고 해도 거짓은 아닐 겁니다. 약간 100명의 연구진이 이 드론만 연구를 합니다. 드론의 연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새로 출시된 드론들을 잡아서 그 드론들의 프로그램을 풀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라이브러리 업데이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1년에 최소 4차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4차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모든 드론들이 그 프로토콜 텔레메트리를 암호화하지 않았습니까? DJI 같은 경우는 자체 암호화한 거를 에어로스코프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미 에어로스코프도 이제 단종이 됐고요. 저희는 그 에어로스코프 같은 그런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 내에 그 시큐어드 텔레메트리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오키싱크 4라든가 스카이링크 3.0 같은 것도 저희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풀고 탐지 추적 무력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실증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25일 해외에서 국제정상회담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픈소스에서 본사에 허락받은 그런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약한 32대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4개 공항에 저희 장비가 설치가 됐고, 이거는 헤이그 공항에 설치된 거고, 이거는 에어포스 1입니다. 차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에서 패트롤 하면서 탐지를 했고, 그리고 그 네덜란드 프리게트함 3척에 2대씩 6개가 들어가서 그 항만 탐지를 했습니다. 약 한 2주 전에, 행사 2주 전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서 같이 훈련도 하고 사전 그 무력화 작업도 했고요. 행사 기간 동안에 이분은 그 헤이그 시장이십니다. 약 한 300대를 무력화했습니다. 물론 그 이벤트를 막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와 그 주변 국가들은 다층 그 방어 체계를 했습니다. 레이더도 있었고, EYR 카메라도 있고, 저희 스캐너도 있었지만, 제머도 있었습니다. 제머는 선택적 제밍을 할 수 있도록 그 특정 주파수에만 제밍을 할 수 있는 제밍건을 배포를 했고,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했는데, 저희 장비가 약간 300대 이상을 무력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특별하게 제머를 안 쓰고 안전하게 무력화를 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몇 군데서 테러의 징후도 있었는데 사전에 잘 방어를 했는지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도 문제없이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이버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1일 날 그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그 항공 전력 3분의 1을 무력화시킨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이미 그 스파이더웹 작전을 분석을 해서 웨비나도 했었고 저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언제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하게 뭐 우크라이나가 새로 개발된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드론도 그 오사라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약한 그 3.3kg 페이로드를 들 수 있는 드론이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항행거리는 약 한 5km 미만, 15km까지 날 수 있는데, 한 5km 미만 거리에서 작전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이 작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트럭에 그 드론을 집어넣고, 그 트럭을 기지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정차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조종자들이, 이 작전에 총 117대가 들어갔는데 117명의 조종자들이 트럭으로부터 주파수를 받았는데 이거는 셀룰러 베이스로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특별하게 환경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LTE 타워가 있는 근처에 트럭을 정차시켜 놓고 거기서 15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셀룰러로 전송을 받았고, 그리고 드론을 수동으로 이륙을 시켰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셨겠지만 컨테이너의 위를 열고 드론이 수동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드론이 수동으로 이륙을 해서 약 한 5km, 7km 떨어진 세 개의 공군 기지까지는 일정한 거리까지 수동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은 RF로 자동 비행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 기지 내에 그 스푸핑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 드론들이 오래 못 가서 자동 비행을 못하게 됐을 때 다시 또 조종사들이 수동으로 받았습니다. 수동으로 받아서 저공으로 비행을 했는데 보통 보면 약 한 70m 이하로 저공으로 비행을 했고 그리고 천천히 비행을 하면서 타겟을 조종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별다른 기술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해서 뭐 AI 베이스로 할 수도 있다, 뭐 광 케이블을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오픈소스 데이터를 보면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룰라 베이스로 장거리 컨트롤을 했고 컨테이너부터 기지까지는 RF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험으로 한 번에 들어가면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웨이브 타입으로 했습니다. 한 5대에서 7대 정도 드론을 먼저 날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만한 수량의 드론이 올라가서 다시 또 들어가고 해서 웨이브 타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 스푸핑 당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그 타겟을 찾아가서 안전하게 연료탱크 부위를 폭발을 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존의 방공 체계는 아마 대형의 미사일이나 큰 드론들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저공으로 들어오는 FPV 드론, DIY 드론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기술은 근처에서 이런 그 장비가 있다면 저희도 물론 그 DIY 드론을 잡는데 그 ELRS나 뭐 크로스파이어 같은 드론들은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 잡을 겁니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력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사이버로 무력화를 할 수 있냐는 두 번째 문제지만 제모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드론이 날아오는지를 러시아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의 드론은 물론 그 인류 사회에 가장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입니다. 하지만 이 드론이 2000년 이후로 해서 점차적으로 악용돼 왔고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는 전술적인 무기로서 전장에도 나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우크라이나나 가자의 전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한 그 스파이더 작전을 보면 이제는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무기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값싼 드론을 값싼 폭파물을 넣어서 그리고 가장 근처까지 가져가서 드론을 날려서 목표되는 타겟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기술은 우리나라도 이미 스마트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너리 드론도 스마트팜 개념으로 해서 컨테이너에 드론을 넣고 드론을 날려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드론을 조정을 하고 농약도 뿌리고 또 뭐 방충도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시고 저희가 개발한 사이버 시스템이 한국 내 RF가 민감한 지역, 특히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것도 발전소나 변전소나 이런 민감한 것도 도심에서 사용해서 안전하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